여러분은 뜨개질 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고루하다, 단조롭다, 반복적이다, 정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만나볼 뜨개질 취미러 문프렌 님도 사실 뜨개질을 해보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낮에는 글을, 밤에는 시를, 시 말고 바늘과 실 할 때 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본인을 소개할 정도로 뜨개질에 미쳐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세계에 진입해보기도 전에 그 세계에 대한 오해를 잔뜩 안고 있기도 합니다. 취미는 그런 나의 편견을 깨부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문프레님은 이런 과정을 새로운 렌즈를 이식받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새로운 렌즈로 바라본 뜨개질의 세계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2년차 뜨개인 문프레님이 알려주는 뜨개질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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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취미 뜨개인이라고 저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거 말고는 크게 수식어가 없습니다. 에디터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아, 네. 오늘 취미 얘기하는 자리니까 일단 취미 얘기를 먼저 해봤고 본업은 이제 프리랜서 에디터이자 기획자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제 글을 쓰는 창작자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고요. 저는 문프렌이라고 하지만 그 문프렌이 닉네임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은 성씨고 프렌이 이름이니까 네, 프렌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렌님.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실 때 뜨개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되게 신기했어요. 뜨개인이라는 말 단어도 되게 좀 특이했거든요. 약간 시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뜨개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주로 말을 많이 하나요? 뜨개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원래? 저도 아마 누가 쓴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많이들 뭐 뜨개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뜨개러 이러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뜨개질의 매력과 효능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껏 영업해 주세요. 저희 1시간 넘을 수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그럼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저의 창작 욕구를 채워주는 취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할 때도 창작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글 쓰고 편집하는 거를 좋아하고 뭐 취미 진짜 핸드폰으로 찍는 거긴 하지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하여튼 집에서 뭔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만드는 거를 항상 제일 좋아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저희 또 다른 이 뜨개질보다 훨씬 오래된 취미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콘텐츠를 보고 감상평 쓰는 거를 나름 오래 해왔어요. 저 혼자. 근데 그런 거는 약간 누가 그 보여주는 걸 제가 보고 굳이 말하자면 약간 수동적인 취미잖아요. 내가 이거를 소비하고 내가 그걸 보고 글을 쓰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그 콘텐츠가 없었으면 이 글은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좀 항상 남이 만든 걸 보고 나는 소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조금 수동적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뜨개질은 제가 인생에서 최초로 내가 직접 뭔가를 아무 베이스 없이 만드는 그 취미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처음으로 나 이렇게 내가 뭐 만드는 거 좋아했지 이거를 좀 깨달았던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 욕구를 충족하기 아주 좋다. 이게 왜냐면은 그 남이 만든 걸 보고 따라할 수도 있지만 기본 기법만 좀 배우면은 남이 만든 거 안 보고도 제가 그 나름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응용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해서 되게 좀 그 부분이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좀 같은 맥락이긴 한데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만들 수 있다. 이것도 그 응용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많거든요. 뜨개 크리에이터 분들. 그중에 이제 바늘 이야기 김대리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유튜브로 보다가 한번 그 뜨개 브이로그에서 뜨개인은 모두 3D 프린터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냥 프린터도 아니고 3D 프린터예요. 왜냐면은 뭔가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장갑을 만들 수도 있고 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통 뜨개를 할 때는
뭐 남이 올려준 뭐 무료 도안 이렇게 뜨세요라고 알려주는 무료로 도안을 배포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기도 해요. 그 쇼핑몰 이런 데서 사거나 이렇게 하면서 남이 본 거를 이제 따라서 처음에는 따라서 많이 만들고 특히 옷 같은 거는 섬세한 디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옷은 이제 자작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걸 보고 뜨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면은 무엇이든 어느 포인트든 변형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장갑을 항상 뜨고 싶었는데 지난 겨울에 장갑을 뜨다가 원래 도안은 이렇게 5손가락이 다 막혀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터치하려면은 불편하잖아요. 맞아. 요새 그래서 잘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뜨다가 엄지랑 검지를 덜 뜨고 거기서 딱 마무리를 했어요. 손가락이 나오게. 원래 도안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터치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대신 이제 엄지와 검지의 보호는 이제 포기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옷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어떤 핏이 있잖아요. 맞아. 뭐 니트의 핏. 근데 기성복엔 그게 없어. 근데 뜨개질을 하면 내가 그걸 만들 수 있어.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뭐 책갈피나 아니면은 뭐 필통, 뭐 태블릿 그 파우치, 뭐 쿠션 커버 등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표면은 뜨개질로 다 덮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 그래서 말이다. 너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내가 나 이거 만들고 싶어.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은 실하고 바늘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약간 조물주 된 느낌이에요. 그렇겠다. 진짜. 내가 강아지 장난감을 뭐 시중에 뭐 사과 모양밖에 없어. 근데 나는 당근 모양을 만들 거야. 그러면 그냥 만들면 돼요. 그러면 당근 모양이 나와요. 그런 매력적이야.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저도 그 뜨개질 취미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뜨개질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왔던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오. 퍼스널라이즈 할 수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장갑도 저도 막 제 손에 맞는 장갑 찾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원하는 이 딱 검지와 엄지만 딱 터치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원하는 색깔에 맞아요. 원하는 그 실로 그런 거 찾기가 너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만드는 재미가 있겠다 싶었고 저도 한때 그 베이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비슷할 수는 있는 게 좀 그 내가 원하는 맛, 내가 원하는 재료를 적당히 넣어서 뭐 예를 들면 난 시중에 있는 게 너무 달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뭐 대체당이나 아니면 좀 설탕을 줄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네요. 되게 닮은 점이 많군요. 퍼스널라이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나는 시간 낭비하는 취미는 싫어. 나는 무조건 실용적이어야 돼.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진짜. 내가 어쨌든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막 실용적인 것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하찮은 걸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막 뭐 키링 이런 거 막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뭐 그냥 뭐 나뭇잎 이런 거 저 지난 가을에 은행잎을 제가 떴거든요. 그거는 아무 뭐 어떤 쓰임도 없어요. 그냥 제가 놓고 예쁘다 이러면서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낭만적이죠. 원래 쓸데없는 거에서 나오는 게 낭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쓸데없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약간 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다. 좀 그 이런 뜨개 이렇게 뜨세요 하고 이제 제안하는 뜨개 튜토리얼 영상이나 도안 같은 것도 찾아보면 진짜 많고 국내 도안뿐만 아니라 뭐 가깝게는 일본, 뭐 멀게는 해외에는 라벌리 읽는 그 발음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엄청 큰 뜨개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도안을 막 사고 팔거든요. 엄청나요.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내가 약간 내가 살면서 이걸 다 뜨고 죽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엄청난 깊이와 이 양의 도안들이 많고 꼭 도안이 아니더라도 뜨개 하는 사람들이 요즘 올리는 뭐 유튜브 브이로그라던가 뜨개 실 파는 실가게나 아니면 그 카페랑 같이 해가지고 뜨개 하는 공간들도 막 생기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뭔가 처음에 뜨개라고 했을 때 좀 되게 편협한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콘텐츠가 진짜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게 알고리즘을 한번 타면 정말 끊이지 않고 뜨고 싶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실이랑 바늘 조합 이것만 해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어떤 같은 뭐 옷을 뜬다고 해도 내가 어떤 실을 선택하고 어떤 바늘, 어떤 굵기의 바늘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좀
뭔가 취향대로 좀 내 입맛에 맞춰서 커스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금방 안 질리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근데 같은 실인데 다른 바늘을 써도 결과물이 달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원래 도안에서는 뭐 이 실로 뭐 5mm 대바늘을 사용하세요 했는데 싫어 나 6mm 쓸 거야 이러면은 조금 더 이제 크고 좀 이렇게 찰랑찰랑 흐물흐물한 편물이 나오겠죠. 두께가 다르니까. 코라고 하거든요. 그 뜨개 편물의 그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가 코인데 그 코의 크기가 좀 커지죠. 근데 편물이 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편물. 편물이라는 단어도 저도 뜨개 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뜨개질로 만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결과물. 내가 지금 뜨고 있는 어쨌든 패브릭이잖아요. 이거는 실로 만든 패브릭. 그래서 그냥 패브릭을 편물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뜨고 있는 이 대상.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실에서 뭔가가 맞아요. 만들어지고 있으면 맞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다 편물이 되는 거죠. 평면이든 입체든 편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책상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뭐 일이든 아니면 다른 취미든 글을 쓰는 게 항상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는 일기 쓰는 것도 싫어질 정도로 이 텍스트와 지금 이 뭔가 화면을 계속 봐야 된다. 이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더라고요. 근데 뜨개질은 거기에서 약간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화면을 보는 일이 아니고 내 맞아. 손으로 키보드 두드리는 일이 아니고 내 손에 실을 잡고 뜨고 있는 그 편물을 보는 일이니까 좀 이렇게 아예 스위치를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딱 끄고 그냥 뜨개 딱 시작하면은 뭔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제 방에 뜨개 전용 의자가 있거든요. 이케아에서 산 1인용 리클라이너인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주변에 세팅을 다 해놨어요. 손 닿는 곳에 바늘과 실이 닿을 수 있도록 딱 세팅해놓고 그냥 뜨면 심심하니까 태블릿 영상을 틀어놓을 수 있는 작은 탁자 이렇게 딱 해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뜨개질 하면 이제 시간이 순삭되는 거죠. 저의 아주 작은 아늑한 세계.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거기 딱 앉아서 뜨개질 하면은 뭔가 나 오늘 이제 쉬고 있다 이 세팅이 되는 거죠. 동화 속 장면 같아요. 리클라이너에 약간 할머니가 연상이 되긴 맞아요. 하지만 리클라이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뜨개질하면 진짜 너무 낭만적이다. 항상 제가 꿈꾸는 벽난로 옆 흔들 의자에 맞아. 앉아 뜨개질하는 할머니. 제 약간 로망 같은 모습인데요. 이제 벽난로만 가지면 됩니다. 벽난로가 제일 어렵다. 그래서 그건 제일 집을 어렵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약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어쨌든 약간 되게 미디어에 너무 클리셰적인 어떤 되게 장면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납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왜 맨날 막 외국 영화 보면은 왜들 저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할머니들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게 되게 생생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 사람의 삶이 느껴져요. 왜냐면 어쨌든 저 할머니도 평생 뜨개질을 해오셨을 거고 벽난로를 켰다는 거는 뭐 겨울이라는 거니까 뭐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옷을 뜨고 있는 거고 그럼 저 할머니도 어떤 실과 어떤 바늘을 쓸지 나처럼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걸 지금 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하인드를 알게 된 느낌? 그러면서 저거 너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야. 좀 이런 로망이 생겼어요. 신기하죠? 귀엽다.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은 사실 2개가 있어요. 2개만 더 얘기해보면은 멀티가 된다. 이게 또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하나만 하기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뜨개질은 어쨌든 손과 눈만 움직이는 거니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뜨개 하는 사람들이 다 차분하거나 내향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외향적인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뜨개 하는 거 너무 심심해 하면서 뜨개 친구를 찾아서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거나 뭐 같이 떠요 이러면서 뭔가 모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일 쉽게는 흔히 뜨개방, 뜨개 공방 이런 데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과 만나면서 뜨개질 하는 막 뜨개 뭐 파자마 파티 막 이런 것도 있고
신기하죠? 같이 밤새도록 뜨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수다 떨면서 어. 뜨개 친구랑 같이 수다 떨면서 뜨개를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완전 내향인이라서 이제 그거는 하지 않지만 저의 이제 즐거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나 그 유튜브 영상이나 예능을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귀로는 이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 정주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봤던 거 다시 틀어놓기도 하고 뭐 유튜브 중에서는 핑계고나 뭐 채널 15야 이런 것들은 약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켜놓고 뜨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디오북 듣는 분들도 많다고 봤어요. 하면서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팟캐스트 들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저 그 다다님하고 하셨던 거 뜨개질 하면서 들었어요. 아 진짜로 진짜요?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게 뜨개질이 평생 갈 취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약간 이게 뭐 무슨 의미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큰 의미인 게 그 일단 뜨개질이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진 취미이느냐 뜨개질의 얘기를 역사. 하면은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어느 날 양말을 그 지난 겨울에 작년 겨울에 이제 양말 뜨는 법을 처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가 양말을 이제 뜨다가 뒤꿈치를 만드는 순서였어요. 근데 뒤꿈치를 만드는 그 기법이 있었거든요. 뭐 랩 앤 턴이라고 하는 뭐 그런 기법을 이제 저도 유튜브를 보고 처음 배웠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기법을 따라 하니까 진짜 그냥 원통형이던 양말이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해서 와, 내가 지금 21세기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도 이렇게 신기한데 예전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지금은 뭐 취미로 하고 있지만 예전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존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이 이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뭐 니트의 역사, 뭐 뜨개질의 역사 이랬더니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인류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발굴한 인류 최초의 그 뜨개 편물이 뭐냐면은 11세기 이집트에서 발굴된 양말이라는 거예요. 11세기면은 천년 된 거잖아요. 천년 전에 이미 이집트 사람들은 양말을 뜨고 있었고 양말을 떴었다는 거는 다른 것도 이미 다 뜨개질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발굴된 게 그거인 거지 그 훨씬 전부터 남아 있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최소 1000년 된 약간 그냥 취미가 아니라 인류의 어떠한 문명이다 이거는.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이상 이어져 와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왔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호호 할머니가 돼도 이 뜨개질이라는 취미는 적어도 더 오래가면 오래가지 없어지진 않을 거야. 이게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취미 하다 보면 약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약간 유행 같은 것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다른 취미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가수를 좋아하거나 어떤 배우를 좋아하거나 그런 좀 항상 콘텐츠 세계에 살았어요. 덕후시군요. 네, 덕후였고요. 지금도 덕후인데요. 뜨개질을 하면서도 이 취미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취미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드라마나 영화 시리즈는 뭐 속편이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그 세계가 언젠가는 항상 끝이 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뭐 연예인이나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거 역시 그 사람이 더 이상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식을 수도 있고 제일 최악은 그가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쓴 시간 뭐 비용 나의 모든 사랑 추억 이런 게 다 약간 부질없게 되는 맞아. 그런 경험을 저희는 오래 해왔잖아요. 몇 번 했군요. 몇 번 하면서 약간 의식적으로 아 나는 이제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지가 좀 됐어요. 오죽하면은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제 새해 소원 중에 하나가 올해에도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 좋아할 수 있게 되기를. 이게 제 약간 최근 몇 년간 고정적인 소원이에요. 좀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 항상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좋아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끝나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물론 그럼에도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잘 덕질을 이어 나왔지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평생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질려도 내가 먼저 질리잖아요. 뜨개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고 내가 실이랑 그 바늘만 어느 날 그냥 들면은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약간 좀 네, 순애보적인 좀 웃기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평생 갈 취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너무 좋아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언제나 거기 있어줄 거라는 게 진짜 너무 좋죠. 되게 품이 큰 되게 안락한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는? 왜냐면 덕질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힘들 때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이 너무 많은데 뜨개질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원한 치유의 공간이 하나 생겼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영업은 여기까지 영업이 돼야 될 텐데. 근데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진짜. 제가 근데 저는 이제 비뜨개인으로서 보는 뜨개질은 조금 정적인 취미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멀티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단순 반복이 또 많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매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의 행위에서 오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단순 반복이 진짜 맞고요. 반복 동작의 무한 반복이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나 반복 동작 너무 싫어 이러면은 이제 다른 기법을 좀 섞어가지고 좀 화려한 패턴이 나오게 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기본 기법은 다 똑같은 거고. 근데 그것도 약간 나뉘는 것 같은 게 저는 반복 동작을 빠르게 해낼 때 쾌감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대바늘에서 제일 기본이 이제 겉뜨기인데 겉뜨기 동작을 이제 내가 진짜 고수처럼 빠르게 했어. 나 완전 고수 아니야? 이러면서 거기에서 약간 즐거움을 찾는 편이고 그리고 반복 동작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내가 뜨면 뜰수록 이게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이 눈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반복 동작을 한다고 그냥 삽질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쨌든 이만큼 뜨면 그 뜨개질에는 스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코 다음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가 있으면은 첫 번째 코를 뜨고 두 번째 코를 떠야 세 번째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를 뜨다가 세 번째로 갈 수는 없어요. 절대.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약간 그 행과 열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은 이렇게 행이거든요. 한 단 뜬 다음에 갑자기 내가 10번째 단을 뜰 수 없어요. 무조건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요행이 없고 무조건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여서 사실 이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좀 하기 힘들어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그냥 반복 동작이잖아 이러면서 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약간 저처럼 나 지금 반복 동작 방금 좀 되게 잘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좀 이 과정을 즐기는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좀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면은 저는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것 중에 또 반대로는 뜨개질은 약간 나의 명상 시간이야. 나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뜨개질에서도 뭔가 속도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천천히 하는 한 코 한 코 진짜 천천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대바늘 중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기법하고 그냥 천천히 할 수 있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건 아메리칸 니팅, 빠르게 하는 건 컨티넨탈 니팅이라고 이렇게 손의 모양이 조금 다른데 저는 컨티넨탈을 선호하는데 천천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메리칸을 고수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과정에서 내가 뭐 빠르게 해야지, 느리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복 동작이지만 내가 좀 그래도 좀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재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성향마다 또 다르겠네요. 맞아요. 방식이. 진짜 막 고수처럼 빨리 하는 거에서 좀 재미를 느낀다면은 뭐 충분히 그것도 뜨개질의 재밌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반복을 해도 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점점 능숙해지는 거에서 맞아요, 찾는 맞아요. 재미도 있을 것 맞아요. 같고 그런 거 이렇게 단순 반복이 능숙해지면 그 왜 우리가 달인들 나오는 거 보면 리듬감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리듬감에 맞게 이렇게 탁탁탁탁탁 하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생길 때가 나의 오겠군요. 리듬감을 찾을 때 좀 신나요. 이렇게 촥촥촥촥
진짜 잘하는 분들은 안 보고 뜨시거든요. 그래서 자막 있는 영화, 외화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자막 있는 거는 절대 못 보고요. 막 이렇게 신경 써서 막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거는 절대 못 보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저는 아직 이렇게 보면서 떠야 되는 수준이긴 한데 진짜 잘하는 분들은 그냥 막 걸으면서도 하시고요. 그 인스타 릴스 보면은 이렇게 그 뭐지 러닝머신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뜨면서 아니 걷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너무 신기해요. 아주 영업이 잘 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좋은 뜨개인이라고 하면 좋은 뜨개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뜨개인. 그러니까 뭐 손재주가 좋으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색 감각? 그런 것보다도 뭔가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이나 능력보다도 그냥 끈기인 것 같아요. 끈기 그리고 대범함. 이게 뭐냐면은 대범함. 그 정말 많이 풀어요. 뜨개를 하다가 틀려서 풀고 뭔가 잘못 나와서 풀고 그러니까 뜨다가 실 그냥 잡아당기면 다 풀리거든요. 근데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많이 허무한데 뜨개질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풀어요. 잘 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냥 내가 뭐 틀렸어 이럴 때도 있지만 아 이거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이러면서 디테일에 이제 집착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풀고요. 약간 그 옛날에 그거 알아요? 그 도자기 장인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다 깨부쉈잖아요. 풀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뜨개질은 좀 나은 게 그 도자기는 깨부수면 붙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뜨개질은 실 풀면은 그 실을 다시 뜰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재료는 네. 안전하니까. 재료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래서 많이 틀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많이 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만큼 많이 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은 뜨개질 못해요. 이건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이게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풀 수 있다. 그 푸르시오라고 하거든요. 뜨개인들이 이 푸는 행위를 푸르시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푸르시오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틀렸어.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냥 흐린 눈 하고 그냥 진행을 할 건지 사실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한 코 두 코 틀렸다고 뭐 남들이 보면은 그냥 그것도 그냥 뜨개질 야 너 뜨개질 잘한다 이 소리 들어요 나가면은. 근데 그냥 그 틀린 게 내 눈에 보일 뿐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그냥 뜰래라고 할 건지 그렇게 대범하게 갈 건지 아니면은 또 반대의 대범함으로는 나는 이거 틀린 거 나 용납 못해 나 이거 참고 뜰 수 없어 하면서 다시 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또 그런 대범함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로 전자입니다. 그냥 흐린 눈하고 뜹니다. 그것도 근데 성향이 좀 있겠다 하다 보면. 재밌다. 그러면 뜨개질을 하시다가 언제가 가장 좀 위기인 것 같아요? 위기 지루할 때 어쨌든 이것도 뭐 뜨개인이라고 다 매번 새롭고 짜릿한 게 아니니까요. 지루할 때 분명히 있고 저 아까 뜨고 있다던 스웨터 너무 안 자라요. 조금 얇은 실이랑 얇은 바늘로 뜨고 있는데 너무 안 자라요. 너무 이 길이가 이제 한 쇄골쯤 왔거든요. 상체를 다 덮으려면 멀었습니다. 그럴 때 좀 지치는데. 근데 그 편물이 자란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식물 무슨 물 주는 것처럼. 아니 비뜨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편물을 자란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귀엽고 신기해요. 저는 뭔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또 새로운 관점이 있네요. 뭐 자기가 만드는 건데 저걸 잘한다고 표현하는 게 뭔가 하나의 생명체를 대하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약간 내 작품이잖아요. 약간 내 새끼 이런 느낌이라서 네, 열심히 뜨고 있는데 막 안 자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웃기다. 혹시 권태기가 있었던 적도 있으세요? 2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뜨택이라고 하는데요. 뜨개의 권태기라고 해서 뜨택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름에 무조건 와요. 그러니까 일단 더우니까 실을 잡고 있기가 너무 싫어져요. 그렇겠다. 이거는 뜨개 하는 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실 잡기가 너무 싫고 그냥
자꾸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더우니까 일단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철침이라는 말씀하셨을 때도 되게 웃겼거든요. 제철침이라니. 무슨 과일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웃긴 게 8월 쳐서 지나면은 찬바람 싹 불잖아요. 그러면 뜨개인들 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을 삽니다. 아 너무 웃겨. 다 주섬주섬 꺼내와서 뜨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러면 더운 나라에서는 뜨개질을 잘 안 하려나? 그러게요. 갑자기. 근데 확실히 그 뜨개질이 발달한 나라들이 북유럽 이런 맞아, 데들이 맞아. 진짜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확실히 좀 계절을 타는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름에도 뜨개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히 코바늘, 그러니까 대바늘은 주로 의류를 만들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는데 소품 만드는 거 뭐 코바늘로 많이 하고 특히 가방을 여름에 많이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가방, 모자 이런 거. 요즘은 뭐 그 메탈사 아니면 실버사라고 해서 되게 반짝반짝한 그 실로 되게 힙하게 만드는 그런 그물백 이런 것도 맞아, 되게 맞아. 많고요. 아니면 그물백은 여름에 들잖아요. 맞아. 여름에 좀 쓰기 좋은 이렇게 어. 좀 무늬 들어간 약간 이렇게 버킷햇 이런 것도 진짜 많이들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씩 극복을 할 수는 있으나 가을 겨울 뜨개는 못 이깁니다. 그렇구나. 진짜 제철집이다 진짜. 그리고 뜨개질 취미를 가진 이후에 그 어디 혹시 뜨개로 만든 제품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좀 더 달리 보이는 게 있어요? 완전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떴구나가 보이고 뭐 이거는 뭐 옷 사러 갔을 때 이건 한 코 고무단이구나, 두 코 고무단이구나 이런 그냥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패션의 패자도 저는 모르지만 그 코바늘로 만든 의류가 또 한 차례 유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이렇게 그물같이 생긴 옷 입고 밑에 맞아요. 약간 나시 입고 이렇게 입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전 같으면 그냥 신경 안 썼을 텐데 이런 게 유행하네 하면서 저 어떻게 만든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그 배경 소품으로 등장하는 경우에 약간 이야기를 안 따라가고 그것만 보게 돼요. 약간 저 보면서 저 어떻게 떴을까? 뭘로 떴을까? 실이 얼마나 들었을까? 얼마나 걸렸을까?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뜨개 전용 렌즈가 장착된 것처럼 그런 게 되게 재밌고 그리고 뜨개질 한 거 그 핸드메이드로 뜨개질뿐만 아니라 핸드메이드로 만든 것들에 대한 뭔가 가치를 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뜨개든 핸드메이드든 하는 분들이 뜨개질을 하기 전에는 그냥 뭐 아이디어스 이런 데서 파는 이제 핸드메이드 상품이 핸드메이드라는 건 알겠는데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전혀 비싼 게 아니다. 그것도 그 소비자들의 그 약간 눈과 이렇게 최대한 충족해서 낮춘 거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왜냐면 진짜 목도리 하나만 떠도 장난 아니게 시간이 들고 내 노동력과 실값과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에게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드는지를 이제는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 그 패션계에 그 크로셰 패션이 유행하면서 조금 씁쓸한 거는 그런 게 되게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리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근데 그 코바늘 의류, 크로셰 의류는 기계가 못 만들어요. 니트는 기계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크로셰는 그 구조상 기계가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 대량 생산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시중에 보는 그 코바늘 의류는 아마 다 약간 저렴한 인건비를 이제 저렴한 인건비의 나라에 이제 그 코바늘 하는 분들이 만든 거일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가격이 저렴하면은 좀 씁쓸해져요. 저게 저만큼의 가격 저거밖에 받으면 안 되는데 훨씬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약간 그런 좀 안타까움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자수 전시가 열렸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왔는데 그 문프레님이 그거 보시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후기 글을 봤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물론 자수긴 하지만 그거는 바느질이지만 뭔가 좀 그래도 뜨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맞아요.
저도 바느질이나 자수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간 거였는데도 내가 뜨개질을 안 했으면 이만큼의 감흥을 얻었을까 싶었던 그런 좀 감격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수는 실로 평면을 채우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근데 뜨개는 이제 실로 그 입체를 만드는 일,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 그 전시에서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자수가 회화와 닮은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림, 그냥 그림과 닮은 점이 많은 게 그 똑같이 면을 이제 회화는 물감으로 면을 채우는 것이고 이 자수는 실로 면을 채우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진짜 회화랑 비슷한 점도 많았고 이거 그린 거야 자수로 한 거야 싶을 정도 헷갈리는 되게 엄청난 고퀄리티의 작품들도 많았고 근데 거기에서 되게 저는 자수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같은 예를 들어 손바닥만한 그 면적에 그 종이를 채운다고 하면은 붓이나 물감으로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그냥 표면을 이렇게 쓰다듬고 지나가는 거니까. 아니면은 좀 더 빨리 채우려면은 물감을 여기다 부들이 부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흩뿌릴 수도 있고 되게 방법이 다양한데 자수는 굉장히 미련하게 한 땀 한 땀을 해야만 이 같은 면적을 한 땀 한 땀으로 진짜 리터럴리 그 문자 그대로 한 땀 한 땀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그 회화는 일반 회화는 붓으로 그냥 평면을 이렇게 스치지만 자수는 그 면을 뚫고 뒤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뜨개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킵할 수 없고 무조건 하나하나 해야 되고 거기에 드는 어떤 시간과 이 실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의 그 시간과 그 실에 소요되는 양과 그런 것들이 되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자수로 만든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훨씬 저한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뜨개에 대한 전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래서 뜨개를 하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되게 듣다 보니까 정말 정직한 노동의 결과를 눈으로 보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란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 전시 보면서 진짜 제일 많이 들렸던 얘기가 이게 자수야?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주변에서 자꾸 이거 맞아? 이게 자수야? 저도 계속 가까이 가면서 막 맞아요, 빛을 맞아요. 막 비춰보면서 이게 자수야? 막 이러면서 볼쓸 정도로 정말 회화 같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걸 진짜 한 땀 한 땀 그 막 하다못해 텍스처도 얼마나 쌓아 올렸냐 막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붓칠 이런 거를 그렇게 다 표현하신 거 맞아요. 보고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미련한 일일 수도 있고 굳이 굳이 뭔가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예술이란 게 그런 맞아요. 거죠. 저는 그 구지가 너무 좋았던 게 자수랑 뜨개가 되게 또 잘 닮은 점이 자수도 그렇고 뜨개도 그렇고 옛날에는 생존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의복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술이었다가 이제 그게 뭐 산업혁명 이후로 다 기계화가 되면서 좀 그리고 꼭 그게 아니어도 옷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더 간편한 방법이 많아지면서 좀 뒷전으로 밀려난 약간 취미나 예술의 영역으로 밀려난 애들이라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취미의 영역에서도 굳이 그거를 그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저 일방적인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자수 그 전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비효율 사실 진짜 효율만 따지면 뜨개질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비효율이랑 그런 구지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가치들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비효율적일수록 낭만적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취미를 만나기 전과 후에 나에게 생긴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진짜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뜨개를 시작하면서 그 약간 어떤 렌즈를 이식받은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이식받았다. 그러니까 저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뜨개에 한해서 뭐 저도 그냥 뜨개질 첫인상이 그거였어요. 되게 한가로워 보이고 차분해 보이고 되게 정적이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정신적 그 집중력 정신적으로 또 이 팔과 어깨와 이 손목 관절을 갈아 넣는 이 육체 노동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스펙타클한 취미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고 좀
그 뜨개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졌어요. 저는 음. 뜨개에 대한 편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막 조신해 보인다 뭐 이런 거나 뭐 고루하다, 지루하다, 안 예쁘다 뭐 이런 편견들이 되게 많았고 뭐 여자만 하는 거다 이런 식의 편견도 많았는데 뜨개를 시작해 보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뜨개가 촌스러웠다고 느껴진 거는 촌스러운 도안으로 떠서 그랬던 거고 얼마든지 귀엽고 힙하고 예쁜 도안도 많아요. 최근에 또 보고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올림픽 시즌이었잖아요. 올림픽 영국 국가대표나 영국 다이빙 국가대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뜨개질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 선수예요. 남자 선수분이 뜨개질을 하시는데 그 이제 중간중간 이제 대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제 니트를 그 스웨터를 뜨면서 이제 뭐 2024 파리 이렇게 쓰고 그 영국 국기 수놓고 이제 자기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여성들이 하는 취미다라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취미는 뜨개는 남자들의 일이었대요. 길드가 조직될 정도로 되게 조직적인 이 어떤 그 산업이었기 때문에 중세 시기인가 그때는 남성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계가 등장하고 점점 이게 이제 가내수공업에 거기로 밀려나게 되면서 이제 집에 남은 여성들이 하는 취미처럼 된 건데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돈 버는 일일 때는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돈 맞아요, 버는 일이 맞아요. 아니게 되는 순간 갑자기 여자 일이 맞아요. 되는 역사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뜨개도 그런 거여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의 알고리즘에 이제 뜨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남성 크로셰터나 남성 니터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취미 당연히 모든 취미가 그렇지만 뜨개야말로 굉장히 어떤 편협한 그 편견에 많이 갇혀 있는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런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뜨개 세상에 막상 들어와 보니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포용력 있는 세상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프렌님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에 보면 낮에는 글을 밤에는 시를 이라고 써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정도면 진짜 뜨개질이 뭔가 프렌님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까지 자기를 정체화하는지 좀 궁금해요. 민망하네요. 저는 아까도 얘기한 거긴 한데 일단 일하고 저를 구분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저는 뜨개질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니터나 키보드에서 벗어나서 진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환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을 끝내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제일 빠르게 도피할 수 있는 저의 안전지대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약간 그걸 제가 일과 나를 이렇게 구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갭이어를 가지게 된 게 번아웃 때문이었고 회사를 다니다가 뭔가 일하고 나의 사이의 거리감을 분리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에 너무 매몰돼서 저를 한번 잃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번아웃이 오고 그 같은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하게도 약간 도망치듯이 나왔어야 했고 그리고 뭔가 그 퇴사 전후로 이제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도 복용을 해봤고 이러면서 뭔가 우울감, 불안감, 뭐 대인기피도 있었어요. 그때 퇴사 직전에 대인기피도 있을 정도로 좀 뭔가 일과 약간 나 사이에 좀 그거를 잘 못 잡겠는 균형을 잘 못 잡겠는 그런 시기가 이제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치고 이제 퇴사를 하고 갭이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뜨개질을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제 갭이어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약간 제가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좀 힘들어지려고 할 때마다 뜨개질이 나를 건져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사람 하나 살렸다. 그래서 좀 더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의 여러 가지 취미라고 할 수 있고 저 덕질도 오래 해왔지만 덕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덕질은 약간 숨쉬듯이 하는 거고 근데 이 뜨개를 유난히 이렇게 제가 스스로 좀 대접을 하고 싶은 거는 그때 제 인생에서 흔치 않게 되게 굉장히 좀 다운돼 있고 좀 스스로 암흑기라고 생각했던 때에
어떻게든 다시 양지로 나와서 이렇게 늘보님과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때 내가 뜨개라는 취미를 발견했고 그 뜨개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저만의 의미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으면서 내가 약간 거기에서 다시 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하고 이렇게 나를 적절히 분리하기도 하고 가끔은 일에 집중도 하고 이런 밸런스를 찾는 거에 되게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구원 같이 느껴져요. 구원서사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모든 걸 뜨개는 몰라. 저 혼자 뜨개를 사랑하고 뜨개는 잘 몰라요. 그런 게 혹시 있어요. 뜨개질에서 뭐 배운 삶의 지혜 같은 것도 있어요? 좀 아까 얘기한 거긴 한데 요행이 없다. 그리고 좀 요행이나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하면서 뜨개질 하면서 되게 그 공상도 많이 하거든요. 뜨개질 하면서 반복 동작이다 보니까 그 실이 많이 엉키기도 해요. 뜨개 실을 이제 사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을 뽑아서 이제 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엉키기도 하면은 이제 실 풀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삶도 이렇게 뭔가 엉켰을 때 그 뜨개 실 엉켰을 때 억지로 풀려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완전히 매듭이 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잘라야 돼요. 사람 손으로 풀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엉켰을 때 끝을 잘 찾아서 이렇게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살살살살살살 하다 보면은 풀리거든요. 그럼 되게 어이없게 막 이상한 데서 엉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자선인데 이 일자선이 어떻게 구부러져서 자기들끼리 그냥 엉켜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당기면 그냥 매듭이 져버리지만 그걸 살살살 잘 풀어서 약간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면서 약간 푸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인생이랑 비슷하다. 이 실의 이 실타래 이 엉킴이 약간 그렇잖아요. 뭔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더 잘 안 되는데 결국 문제를 찾고 찾다 보면 그냥 내 안에서 뭔가 엉켜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저도 제가 뜨개질에 유난히 정을 붙인 게 뜨개의 속성하고 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 해야 되고 저는 막 월천 급성장 저는 성장이라는 단어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막 성장해야 돼, 뭐 더 나아져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이런 거에 너무 큰 압박을 받는 사람이어서 저는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상 유지. 저는 그거를 너무 바라면서 사는 사람인데 뜨개질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라나더라도 갑자기 확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한 코 한 코 한 단 한 단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돼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제가 바라는 삶의 모습하고 좀 템포가 맞는 취미인 것 같아서 그런 제 인생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프레님의 취미론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프레님이 정의하는 취미란 무엇인가요? 저 사실 사전에 질문지를 주셨잖아요. 네.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뜨개질을 하면서 취미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뜨개질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막 엄청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의 언어로 답을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안온한 무책임과 자기만족의 세계. 이게 뭐냐면요. 일단 취미 그 무책임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생각이 난 게 취미의 가장 본질이 뭘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어쨌든 일하고 제일 대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의 반대쪽에 취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내 능력을 활용해서 누가 시키는 일을 내가 해주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일에 책임을 내가 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대방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취미는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아요. 너 지금 뜨개질 해 이렇게 시키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제가 책임질 게 없어요. 누가 나한테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뭐 성패가 나한테 막 달려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좀 그리고 남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뭐 누가 뭐 너 이만큼 뜨개질 해, 너 이만큼 잘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게 일이랑 취미랑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서 무책임이라는
약간 취미의 본질이다. 음.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인생이 막 너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무조건 남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은 무책임한 영역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반대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압박하지 않는 무책임한 시간도 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일정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저는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있죠. 취미인데 잘하고 싶어. 그렇지. 나 여기서 만족 못해.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그 취미의 되게 재밌는 본질이라고 생각한 게 결국은 자기 만족인 거잖아요. 취미는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의 만족이 아니고 나의 만족.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는 주체성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시켜서 하는 내가 부응을 해야 되는 어떤 기준, 어떤 기대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만큼 하고 싶으면 내가 이만큼 하는 거고 혹은 내가 요만큼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으면 더 잘하고 싶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취미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 하면은 또 그냥 그렇게 정말 소소하게 그냥 서툴게 그 영역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래서 좀 내가 만족하는 선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취미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무조건 뭐 클라이언트나 회사나 상대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남들은 막 뜨개 잘하는 사람들은 막 며칠이면 뜨는 양말 나는 한 달 걸렸어. 그렇더라도 제 자기 만족의 기준이 내가 양말을 만들다니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취미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뭐 양말을 만들 때 이런 디테일을 넣어야 되고 나는 이 디테일이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 수준의 자기가 만족하는 수준이 그거인 거니까 막 그 중에 뭐가 더 낫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만족의 선을 내가 정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취미의 좀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만족의 선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세계죠. 맞아. 그래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도 내가 원하는 선에만 만족이 되면 맞아요. 성취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은 아무도 안 시킨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내 진짜 무언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걸 꺼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진짜 내 안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거니까 저는 그게 취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취미에 한참 미쳐 있을 때는 진짜 취미를 하는 내가 진정한 나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그래요. 그쵸. 나의 온전한 주체성이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취미를 하는 게 정말 나의 정체성이 아까 낮에는 글을 밤에는 시를이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맞아요. 나에게 자아가 두 개가 있다면 일 자아와 이제 취미 자아가 있는 거죠.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해야 취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만큼 뭐 시간을 써야 된다, 뭐 어느 만큼 뭐 좋아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좀 상대적인 거라서 좀 뭔가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뭐 저는 그 정도까지 막 잘 알진 못해요. 그 정도까지는 뭐 취미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전제가 돼 있는 게 숙달되거나 오래됐거나 잘 아는 것만이 취미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저는 근데 그 전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해야지 어떤 그냥 내가 좋아하고 몰두하고 내가 거기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발견한다면 그냥 저는 그게 취미라고 말하고 싶어요. 뭔가 그냥 저는 뭔가 사람들이 취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우리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까지는 취미야. 이 이하는 취미가 아니야. 야 그거는 그냥 뭐 관심이지. 뭐 그냥 뭐 호감이지 이러는데 아니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말을 얻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더라도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취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잘 모르는데 좋아해 그냥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취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 네, 완전 어.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음. 얘기한 무책임과 자기 만족 이게 음. 취미라면은 뭐 사실 너무 필요한 거죠. 저는 약간 취미를 여기서 이제 약간 제 인생관을 갑자기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취미는 약간 인생관, 행복관 이런 얘기를 해보자면은 취미는 행복을 좀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본값은 디폴트는 불행이야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혹시 영화 소울 보신 적 있나요? 네. 거기서 이거 약간 스포 일단 얘기해볼까? 거기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뭐였냐면은 그 주인공이 되게 평생을 꿈꾸던 어떤 그 피아노 공연을 이제 연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행복의 어떤 목표점으로서의 행복이었는데 그 이후 그거를 잘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영화는 거기에서 끝날 텐데 그 소울 그 애니메이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를 하고 났는데 뭔가 그럼에도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그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영화 좀 더 후반부에서는 아 진짜 이 극 주인공이 행복했던 순간들은 사실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고 사소하게 스쳐 지나갔던 그런 감정들이 사실은 이 사람한테는 그게 행복이었다. 그 마음의 불꽃이었다라는 그 영화가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오열을 했는데요. 너무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하고 너무 딱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영화를 만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행복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약간 무지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저기 있어서 막 가잖아요. 근데 가면 무지개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행복도 그러니까 불행은 언제든지 인생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이 튀어나오는 애들인 거고 그 사이에서 불행 나오지 말라고 막 억누르면서 이제 행복을 찾아 떠나면은 그거는 그 뭐랄까 그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행은 내가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항상 내 의사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약간 암초처럼 깔려있는 게 불행이고 우리는 그 사이를 건너서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 목표로 행복을 설정해버리면은 절대로 저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은 어떤 도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행복은 약간 오히려 그 암초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어떤 되게 그 빵 부스러기 같은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점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선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을 수도 있고 듬성듬성 어쩌다 살면서 한 번씩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점선을 촘촘하게 만드는 게 취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무책임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서 거기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하면 높은 확률로 내가 기분이 좋아져. 라는 어떤 장치잖아요. 그런 취미를 이렇게 여러 개 좀 심어놓고 있으면은 이런 게 되는 거죠.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뜨개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서 즉각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저한테는 취미의 약간 되게 큰 효능 같아요. 이 뜨개를 다 떠나서 그냥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심어 놓으면은 인생의 그 휘몰아치는 불행들은 내가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냥 그 사이사이에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해 놓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의미의 취미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뭔가 순간적인 행복을 바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심어두는 거죠. 너무 좋다. 사실 되게 좋은 마무리 같이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한을 푸셨나요? 저는 항상 뜨개 영업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업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와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늘보님이 좋아하는 현대무용이나 그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듯이 늘보님도 제가 좋아하는 뜨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누군가의 일방적인 이 러브레터를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그 여러 명이라봤자 사실 많이 안 해봤지만 그 여러 취미의 세계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재밌어요.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걸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한이 좀 있더라고요. 영업하고 싶은데 사실 일방적으로 막 또 하긴 그러니까. 어렵죠. 막 친구 붙잡고 막 이렇게 2시간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절당할 건데 이렇게 손절당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취미하세요. 취미학개론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로도 발행 중이니 프로필 링크로 구독 신청해주세요.